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뚜렷한 반전도 없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는 거 막는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라 막을 거면 다 막든지.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돌연변이를 갖고 있고 전파력도 더 센 것 같고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의 진행을 맡은 최영일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님하고요.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을 맡고 계신 신상업 교수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많이 좀 놀라셨죠? 제가 왜 여기 앉게 되었느냐면요. 이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의 진행을 맡고 계신 최진봉 교수가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진봉 교수님을 직접 화상으로 연결해서 지금 자가격리 상황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먼저 한번 만나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게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던 상황을 지금 몸소 겪으시게 됐는데요. 이 확진자와 접촉해서 검사 그리고 자가격리를 통보받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포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관이 조사하시고 나서 자가격리, 즉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자로 구분이 됐고, 그리고 나서 용인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용인시에서 저한테 몇 가지 물품을 보내줬고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신 게 뭐냐면 그 자가격리 통지서라고 하는 문서를 보내주셨고요. 제가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좀 가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서 안에는 몇 가지 얘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수령증이 왔고요. 수령증을 제가 작성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사용자 매뉴얼이 왔습니다. 저도 이 매뉴얼에 따라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를 했고요. 설치한 다음에 저를 담당하신 공무원 아이디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공무원 아이디를 제가 그 앱에 집어넣으니까 제 전화기하고 그다음에 저를 담당하시는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의 전화기가 연동이 돼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연동이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최 교수님께서 생생한 메시지를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또 편하게 생각하고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도 감염이 돼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는 부분이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느 장소,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정말 필요한 생활이 아니면 모든 생활에서 모임과 만남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한 장소는 없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확진될 수도 있고 또는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이지만 그동안 외출을 자제해왔던 이른바 집콕 쪽이 연휴를 맞아서 나들이에 나서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진 모습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화가 난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놀이동산을 가고 관광명소를 가고, 자, 이런 부분들 먼저 이 최재욱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화가 나셨어요? 그냥 장면 자체. 네,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잘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분명히 좀 방역의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국민을 비난하는 형태가 돼서 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정세균 총리도 방역 수칙을 정을 잘 지키고 실천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집합 제한하지 말라는 데는 문을 닫았고
9시까지 하지 말라고 다 9시까지 안 했고 그렇지 갈 수 있는 데를 골라서 간 것뿐이거든요. 방역 수칙 자체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에 지금 사회적 거리 2.5단계 좀 더 강화된 형태의 2.5단계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모임이라든지 밀접한 부분이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떨어뜨려야 된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대책과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이제 짚고 가야 될 만한 게 지금의 그러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5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지금의 3차 유행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5단계로 만들어진 기준은 과거에 1, 2차 유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고위험시설이나 장소가 특정됐었기 때문에 고위험시설과 장소에 집합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지금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의 3차 대유행은 이 사람들이 고위험시설에만 안 간다고 통제가 될 수 있는 유행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 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추가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상황이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지금의 그 상황이 통제가 되고 재생산 지수를 낮출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과거에 그 고위험시설을 억제하거나 집합금지라는 3단계를 올린다고 했을 때에 과연 이게 통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시가 되거든요. 5인 이상 모임, 사적 모임 금지 이게 어찌 보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런 고위험시설에 대한 제한에 더해서 사람들 간의 모임을 제한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장기적으로는 이 숫자를 갖다가 확 줄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고 또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또 새로운 이슈가 지금 터졌어요. 이게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한 단계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도 우리가 뭐 S형, V형, 뭐 G형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이 신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변이 바이러스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나요? 뭐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RNA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감염증이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원래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변이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변이가 생기는 과정에서 전파력은 높이고 그다음에 중증도를 낮춰서 숙주의 생존력을 길게 해서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는 쪽으로 이제 변이가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그 GR형 뭐 6개 그 이제 변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이긴 한데요. GR형의 변이가 이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GR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알려져 있기로는 그 숙주에 이제 부착되는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한 1% 정도가 좀 변이가 생긴 걸로 알려져 있고 이 과정에서 그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보다 뭐 한 50에서 70% 정도 전파력이 좀 높은 걸로 돼 있고 또 남아공에서도 이제 또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남아공에 있는 그런 방역 당국자의 얘기를 빌면 지금 아직 뭐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거나 이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영국발보다 더 변이의 부분이 넓고 그래서 그 좀 더 이제 광범위한 돌연변이를 갖고 있고 전파력도 더 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변이 부분이 넓기 때문에 백신의 그런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다라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영국에 있는 그런 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뭐 10여 개국에 벌써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미 지금 일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또 주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조금씩 그 방역의 대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변이의 양상을 잘 좀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자는 지난 28일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는 막았지만 지금 문제는 그럼 제3국 경유로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남는 거거든요. 이런 정부의 지금 이제 어떤 검역이라든가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문을 통제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미 영국의 범위를 넘어서서요. 유럽의 여러 국가랑 유럽을 벗어난 국가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그러면 그걸 다 막을 거면 전 세계를 또 다시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4월 1일자부터 특별 검역이라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분들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자체만 다르긴 하지만 전수조사를 이제 하는 지자체도 있고 뭐 13일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격리 해제를 할 때 검사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기에 한번 검사하고 격리 해제할 때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자가격리 중에 사람들이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한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이제 그런 비행기를 다 막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오는 것만 막는다고 해결된 문제 아니라 막을 거면 다 막든지 아니면 특별검을 어차피 시행하고 있는 방법을 저 촘촘하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종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이 변종이 등장한다면 지금 우리가 백신을 이제 막 세계적으로 접종을 시작한 상황인데 이거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답이 있습니까? 일단 보통 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유전자가 일부 이제 변이 또는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바이러스의 구조가 좀 바뀌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변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예 종류가 다른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코로나19라면 그 이후에 코로나 25, 코로나 30 이런 것처럼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다른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여서 일단 변이의 개념, 일단 유전자가 변화되어 있는 변이의 개념으로 따져봐야 되고 이게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것과 달라지는지 아닌지 그러면 그렇게만 달라지더라도 백신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런 형태로 변할 건지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아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되려면 일단은 적어도 혈청형 내가 내 몸에서 받아들일 때 그게 다른 바이러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면 이미 백신과 치료제는 좀 더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변정된 그러니까 바뀐 거 수준 상태는 그냥 바이러스를 자체를 그냥 바꿔서 지금의 만드는 개발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변종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플랫폼에 변종된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뭐 작업이 똑같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일부 변이된 형태의 백신을 만든 것과 완전 변종된 형태의 백신을 만드는 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백신 개발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변이와 변종에 대한 차이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적어도 백신의 효과를 바꾸려면 내 몸에서 받아들일 때 다른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면 일단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가 접종한 그 항체, 접종한 중항체를 회피하는 변이를 결국은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셀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백신은 잘 들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접종이 계속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살아남아 있는 바이러스들은 점점 변이를 지금 받고 있는 백신을 어떻게든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변이를 계속 시켜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맞고 있는 백신들이나 치료제가 과거보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잘 안 듣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제 앞으로 계속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메신저 RNA 백신이나 이제 전달체 백신들은 새로운 변종이 생겼더라도 수준에요 대부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전달체 백신도 조금 오래 걸리지만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빨리 모니터링해서 피해가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변이가 생겼을 때 전 세계가 합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정보를 공유하고 빨리빨리 그런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까지도 엄습해온 이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과 반세의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와중에 이 청와대에서는 자, 우리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우리도 접종이 시작된다. 그 집단 면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여러 목소리가 좀 다양하게 들려서 조금 걱정되고요. 정부 당국 내에서도 이 여러 전문 담당자께서도 좀 목소리가 또 메시지가 다르고 이 정치권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데 접종 시기 또 확보 물량 그리고 집단 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좀 일치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최소한 이 점만은 좀 지켰으면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현재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가장 이 핵심 최상위 기구는 중대본이고요. 중대본의 부장인 본부장인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책임직을 총괄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대국민 소통이나 대국민에 대한 이런 이 백신에 대한 메시지는 좀 스피커는 단일화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정치권이나 다른 어떤 정부 기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의 신뢰와 국민의 신뢰, 연대를 깨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 되고 이 부분이 교科서에 나온 얘기라고 얘기하는 건 참 민망하기도 하고 인터내셔널 국제 스탠다드이기도 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스탠다드인데도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좀 빨리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현재까지 계약된 물량은 정확하게 3,600만 명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2월부터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접종해 나간다면 11월까지는 다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재갑 교수님, 집단 면역은 언제쯤 생기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는 백신들이 2월 달부터 도입되는 백신이 일단은 코백스 퍼실리티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2월 달부터 도입이 시작될 거고 물량이 얼마나 처음에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입이 될 거고 이제 2분기부터 얀센 백신이 내년 1분기에 허가가 이제 절차를 밟게 되면 얀센 백신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도입이 될 거다.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아마 3분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국내에 백신이 공급되는 2, 3월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특히 소아들에 대한 임상 연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소아가 지금 못 맞게 되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소아에 대한 연구가 잘 맞춰져서 소아들의 접종들이 내년 하반기나 이제 아니면 내후년 봄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로 보고 있어서 빠르면 내년 말 정도, 늦어도 2020년 봄에는 우리나라 내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전반적인 유행 상황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이랑 같이 개발한 거죠. 이게 영국에서 어쨌든 승인을 거쳐서 1월 4일부터 이제 보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CEO가 승리 공식을 발견했다. 이런 인터뷰를 냈어요. 그럼 이제 3상 임상에서 조금 실험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좀 잘 해결된 것인지. CEO의 얘기로는 2번 접종을 했을 때 지금 표현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에 준한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 환자는 심지어는 100%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결과들을 봐야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임상 연구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영국부터 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들이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국내에서도 좀 절차 또 이제 나름의 절차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접종이 좀 가시권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도 희소식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이게 만약 승인이 나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 써도 된다. 그럼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구원투수의 역할 혹은 백신을 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기대사항이긴 합니다만 아직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확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 불분명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 좀 기대를 갖고 우리가 추진하되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거나 이에 의존하는 형태로 방역 정책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건부 승인이거든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부작용이나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긴급하게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치료제를 우선 써보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뜻이라서 이 부분은 좀 아직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나치게 어떤 신뢰를 갖거나 방역 정책을 바꿀 정도의 이런 부분을 의존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겠다라고 보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새해에는 좀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소망은 모두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2021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세 분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에는 조금 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희망은 이제 백신과 관련된 희망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입되는 백신들이 아마 도입 시기도 다를 거고 도입해서 유통되는 방식도 다르고 접종하는 방법도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기마다 또 들어온 백신이 다른데 그러면 그때 들어온 백신은 또 누구한테 맞힐 건가에 대한 대상자들이 결정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백신이 도입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백신이 작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이 어떻게 통제될 건지에 대한 연구들, 뭐 수학적 모델링이나 이런 연구들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접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정말 단기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접종을 해서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 좀 빨리 좀 접종을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또 아주 효과적으로 접종해서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도 좀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를 반드시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갑 교수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이죠. 백신은 치료제랑 달리 감염 자체를 차단하거나 중단하거나 종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백신이라서 그래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치료제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하고 그런 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러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주일이든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2021년을 좀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좀 비축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신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주시죠. 결국은 이제 대규모 접종을 통해서 군집 면역이 형성이 된 나라부터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동안 지금의 이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0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재생산 지수 10의 상황에서도 한 명이 한 명도 안 만나면 그 유행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이 힘든 상황들, 백신이 이제 충분히 이제 공급되고 접종하기 이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이제 좀 자제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백신 접종을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접종해야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지금처럼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접촉을 차단하는 삶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코로나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연말연시 잘 견뎌내고 또 새해에도 이제는 조금 더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 우리 소중한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임은 다 중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